1심 판사는 무죄, 2심은 유죄인데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에요?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는 총장 통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일 검찰국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이제 구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평소에 검찰총장 지휘하세요? 구두로 지휘 안 하세요? 했더니 아예 전혀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틀어줬어요. 법사위가 원래 무거운데 다 빵 터졌습니다. 방금 본인이 구두 지휘 안 한다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매일 한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검찰을 잘 쪼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얼떨결에 얘기한 거예요. 사실 공개된 자리니까 저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저 일 잘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직접 스스로. 저 말대로 미리 실컷 구두로 다 얘기할 수 있고 지휘 아니었는데 탕의한 건데 탕의가 뭡니까? 지시죠. 그리고 엄청난 반칙을 자백한 것이다. 지난번 국감에서 우리 주진우 의원님이 그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이잖아요. 뭐 네네.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최모 씨 때문에 곤욕을 치르시다 못해서 귀는 괜찮으신가요? 뭐 지금은 괜찮고요. 네. 사실 뭐 저는 원래 언급도 안 합니다. 사실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안 맞죠. 네. 네. 요새는 조금 본인들도 막 그 비판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좀 조심하려고는 하는데. 조심하는 게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이제 또 딜레마죠. 조심하면은 컨텐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벤트는 만들어야 되고 조심하자니 아무도 안 봐주고 네. 조심 안 하자니 요거도 먹고 이러니까 네. 이제 완전히 뭐 딜레마였고. 네. 저는 뭐 저한테 쳐다보고 이런 것도 불편하지만 네. 그것보다 아니 그 고함을 지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잘 한번 저도 이제 듣고 싶지 않아도 옆에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들을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비문이거나 무슨 내용이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고성을 지르든 안 지르든 이 사람이 무슨 논리로 뭘 얘기하는지는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고함만 지를 뿐이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는 거를 알 수가 없고 진짜 초등학교 거의 무슨 회의보다 못한 회의로 만들어놔가지고 정말 수준 떨어져서 참 힘듭니다. 네. 딱 쇼츠형이에요. 쇼츠. 그래서 말이 쭉 이어지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독해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문단을 끊어서 끊어가지고 쇼츠로 딱 편집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다. 네. 아니, 대충 뭔가 고함을 지른다는 인상만 있지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하필이면 그 좋은 강원도 땅에서 같이 태어나가지고.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원주. 네. 원주 여기 영서니까 네. 영동은 안 그래요. 저처럼 영동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백산맥에서 저는 우측 동쪽이고 저기는 서쪽인데 화전민 지역이 원래 그렇습니다. 영서지방 분들 서운하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분만 돌연변이. 네. 저분이 또 그때 새누리당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2, 3년을. 그래요. 네, 그러더니 전향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는 사회당에 있다가 전향하면 이상해지는 건데 김상욱 우리 의원도 전향하고 나서 완전히 이상하게 됐던데요. 사회당에 있다가 새누리당 왔다가 다시 진보당 갔다가 문재인 청와대 갔다가 그걸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정체성이 없어요. 네. 그런 분이니까 이해하세요. 네. 아픈 신분이에요, 마음이.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네. 자, 우리 주진우 의원님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자, 이거 언제 어떤 경로로 누구를 통해서 항소 포기를 보고받았는지 이게 꼭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고 네. 지속적으로 계속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항소 포기 과정에 용산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자, 도저히 이 부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특히 이제 보고받은 건 인정을 했어요. 근데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후에 보고받을 타이밍이 안 나오는 것이 항소 기간의 마지막 자정인데 그 7분 전에 항소를 포기했고요. 한 7, 8분 뒤에 속보가 떴어요. 그러면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 보고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보고라는 게 미리 모르는 내용을 보고하는 게 보고인데 다 이미 뉴스에 나와가지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보고할 게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그럼 그 7분 사이에 보고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말도 안 되죠. 되고. 예, 당연히 사전에 보고한 것이고요. 사전에 보고한 게 너무 명백해 보이는데 사후에 보고했다라고 하니까 아 이거 또 뭘 감추고 있구만. 또 냉부의 시즌 2구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민정 라인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또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또 해보셨고, 네. 그 민정 라인이라는 게 그거 하라고 있는 게 민정 라인 아닙니까? 아니 이게요. 처음에 그 이재명 정부의 비판 포인트 중에 제일 큰 게 왜 이재명 피고인 재판에 관여했던 변호사들을 다 민정 라인에 다 쫙 깔았어? 쫙 깔았죠. 네. 그게 굉장히 정부적으로도 부담이에요. 너무 속이 빤히 보이잖아요. 내 사건 변론하던 로펌을 이제는 본인이 개인 변호사 비용을 대야 될 거를 나라 혈세로 세금으로서 그 사람들 월급 주면서 자기 사건 방어하라고 하는 그 수가 빤히 보이는데 강행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자기 사건이 국정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 사건에 엄청나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있다가 사후에 보고받았다? 그 말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럴 거면은 왜 대장동 변호인들을 그렇게 민정 라인에 쫙 깔았나요? 특히 키맨은 나중에 얘기 자세히 나오겠지만 정성호 법무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있는 법률보좌관으로 있는 조상호 변호사가 키맨이에요. 대장동 변호를 같이 했고 그리고 이 모든 법률 리스크를 방어하고 있는 이태영 민정비서관 이 두 사람이 한 명은 대통령실에 있고 한 명은 장관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대장동 변호를 몇 년간 같이 한 거예요. 맞죠. 이재명 피고인과 같이 다니면서 늘 대화를 나누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라고 늘 주장해 오고 그리고 그 검사들하고 늘 싸워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앉혀서 무슨 복수열전도 아니고 검사들 인사하라고 인사권도 준 데다가 그것도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죠. 근데 인사권을 준 걸 넘어서서 이 두 사람이 사건 보고도 받을 수 있고 다 사건과 관련해서 관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반칙이고요. 이 두 사람이 그러면은 맨날 붙어 다니다가 대통령실에서도 초기에는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같이 근무했었죠. 근데 같이 근무하다가 보니까 정성호 장관을 제가 봤을 때 약간 밀착 감시 내지 그렇죠.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같이 근무하다가 한 명을 조상호 변호사를 이제 장관의 법률보좌관으로 보낸 필드로 거예요. 딱 보낸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둘은 사실은 한 라인이 완전히 개설된 거죠. 예. 예. 근데 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통화를 일부러 안 했다? 지금도 매일 하고 있을걸요? 그렇죠. 텔레그램 전화로. 네. 매일 하고 있으면서 이 통화만 나흘간이나 법무부에서 쥐고 있으면서 항소 포기를 계속 압박하고 있었는데 그 나흘간 일부러 이재명 사건이니까 나는 이건 더 이상 보고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 규칙을 지켰을까요? 이렇게 반칙하는 사람들이? 예,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사후 보고라는 얘기 나오는 순간 아 이거는 사전에 보고된 게 명확해졌다. 차마 사후 보고도 안 받았다는 얘기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는 받았는데 다 결정되고 나서 받았다는 건데 그건 이제 웃기지 마십시오.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성호 장관도 이게 보니까 말씀을 쭉 하시다 보면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법사위 예산 예산 심의 때문에 나왔었다가 네. 계속 본인이 아니라고 나는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고 법무부에 얘기를 했을 뿐이지 노만석 대행하고는 통화 자체를 하지 않았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신중하게 얘기하라는 것은 지휘를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통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지 않는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네. 그때 우리 주진우 의원께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뭘 하나 딱 틀어주셨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대요. 네. 자, 그 상황이 좀 있죠. 시원하긴 했습니다. 예, 아주 시원했습니다. 아주 시원했죠. 자, 한번 그 장면을 통쾌한 장면을 하나 보고 이야기를 풀어가시죠. 3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한 거를 3명의 판사가 뒤집어 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하지 않습니다. 상고나 항소를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아니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쉽지 않은 거긴 하더라도 이게 일반적 뭐 지휘를 하든 1심 판사는 무죄, 2심은 유죄인데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에요? 네. 운수 아닙니까 운수? 말이 안 되잖아요.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는 총장 통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일 그 검찰국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이제 구두지절 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좀 시스템으로 좀
예, 이제 훌륭한 제도적으로- 법무부 장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제도적으로 해서 규정들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요 사항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맨 처음에는 의원님한테 의원님 계속 질의를 하니까 본인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평소에 검찰총장 지휘하세요? 했더니 아니 구두로 지휘 안 하세요? 했더니 아예 전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틀어줬어요. 그래서 법사위가 원래 무거운데 다 빵 터졌습니다. 방금 본인이 구두 지휘 안 한다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매일 한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본인이 제가 이제 법무부 업무를 검찰을 잘 쪼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얼떨결에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막 쪼으니까 사실 공개된 자리니까 저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도 그 이재명이 왜 안 챙기고 똑바로 챙기라는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니까 저 일 잘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매일 지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구두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안 나와서 그렇지 제가 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직접 스스로. 그러니까 그게 위증이에요. 위증 사실. 위증이죠. 네, 위증이에요. 그리고 저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매일 구두 지시한다는 게 엄청 위험한 것이고요. 노만석 그 대행도 그 자리는 구두 지시 오면 칼같이 거절해야 되는 건데 그 법무 차관 전화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협의가 아니 지휘를 서면 지휘만 할 수 있도록 다 규정을 해놓은 것이 그게 검찰 개혁의 핵심 내용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치 권력에 이제 휘둘려서 외압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 검찰총장을 지휘할 때는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저 말대로 막 미리 실컷 구두로 다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지휘 아니었는데 그냥 상의한 건데 상의가 뭡니까? 이거 상하관계예요.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인데 네, 상급자고 인사권도 있고 상의가 아니라 지시죠. 그리고 그 협의를 빌미로 해서 수시로 소통할 수 있게 해놓으면 법무부가 사실상 모든 사건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엄청난 반칙을 자백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항소 포기도 저게 얼떨결에 나온 말이지만 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지시하듯이 이번 항소 포기도 지시를 한 것이죠. 구두로. 그러니까 증거가 안 남았고 노만석 대행이 입을 닫아줄 줄 알고 지시 안 한 척했는데 노만석 대행도 이게 지금 항소 포기가 너무 불법이 명백하니까 슬금슬금 흘리잖아요. 이거 내가 원해서 한 거 아니야? 위에서 시켜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법무부와 용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완전히 불법이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좀 이따가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법사위에서 정성호 장관이 법사위였나 예결위에서 사진이 하나 찍혔어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네. 사진이 하나 찍혔는데 그 사진 내용을 쭉 보면 자, 왜냐면 법사위 나와서도 정성호 장관이 일관되게 나는 이게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한 거고 2번 정도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법무부 관계자에게 얘기를 했지 노만석한테 얘기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고 자 그리고 또 무슨 외압이냐 그 누가 외압이냐 뭐 계속 이런 식으로만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사진이 하나 찍혔어요. 사진이 조상호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죠. 그리고 맨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잠깐 근무하다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슝 가가지고 사실상 정성호 장관 옆에서 딱 치고 앉아가지고 법무부 법무행정 특히 이 재판도 조율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검사들 동향도 좀 보고 인사도 다 모든 걸 다 관여하는 관장하며 네. 이런 사람인데 조상호 정책보좌관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죠. 이 사람이 정성호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가관입니다. 가관. 거의 지시를 해요. 맞습니다. 보통 장관 정책보좌관은요. 원래는 평검사들이 맡는 자리입니다. 보좌관들이. 원래는 검사들이 그걸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보통은 장관 정도 되면 법률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좌관을 따로 두지도 않아요. 검찰국장, 법무실장, 법무참모들이 얼마나 거긴 다 법률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보좌관을 둘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이번 대통령실의 감시역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저 조선시대 일본 총독처럼 와 있는 겁니다. 신탁통치, 대리통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는 본인이 답변을 준비해 오고 서류로 다 정제된 거를 다 만들어서 공식 서류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조상호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장관이 왜 더 세게 해도 되는데 싶으니까 자기가 텔레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 일관되게 답변하세요. 어? 그리고 저기 뭐야 항소 자제 차원에서 한 거니까 항소 자제하라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한 겁니다라는 얘기 똑바로 하세요. 그런 내용들이 장관이 답변해야 될 내용들을 적어서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건방 떠는 행위입니까? 요청한 것도 아니고 먼저 보낸 겁니다. 저 글 보시면은 그냥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장관이 거기서 무슨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쪽에 저 법무참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있는데 왜 전화로 텔레그램으로 조상호한테 물어봅니까? 그럴 이유도 없는 거고요. 저 얘기는 뭐냐면 이 해명 과정을 조상호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판을 다 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해명을 주도한다는 거는 이 항소 포기의 결정도 조상호가 잘 알고 주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너무 잘 아니까 오히려 장관이 더 모른다 싶으니까 아니 저렇게 답변하면 어떡해. 이런 그렇죠. 뜻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야지 하고 막 답답한 거죠. 몸이 달아서 막 보낸 거예요. 그렇죠. 어디 일개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언론에 나와서 본인이 막 언플도 해요. 나와가지고 인터뷰로 다니더라고요. 인터뷰하고 난 다녀요. 장관 보좌관이나 인터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게 나라가 왜 이 모양이지?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저기 뭐야 급수로 따질 건 아니지만 정부의 메시지가 나올 때는 정부의 대표되는 사람이 나와서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장관이 보통 나와서 국민에 대한 예의상 장관이 설명하는 거고요.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면 차관이 나와서 양해를 나오죠. 구하면서 국민들한테 설명드려야 책임 있는 답변이 되는 건데 정책보좌관 하면은 급수로 따졌을 때 한참 밑이에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법무부를 대표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고 항소 포기도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조상호 변호사가 주도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조상호 변호사를 함께 근무했던 이태영 민정비서관이 이걸 모를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둘이 짝짝꿍이 됐으면은 대통령실이 이 결정에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했다는 거고 이 해명에 있어서도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있다. 이 점을 바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화면을 보면서 조상호 정책보좌관이 장관 정책보좌관이 정성호 장관에게 회의에 나와 있는데 예결위 회의 법사위에 나와 있는데 저런 메시지를 사실상 모범 답안 답답하니까 이렇게 더 하라고 또 보충 답안까지 보내잖아요. 또 저거 보면서 이 사안과 똑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보좌관 시절에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뭐가 왔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이렇게 보냈던 그 메시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실세만 할 수 있는 건데요. 실세만 그냥 할수 당시 있는 거죠. 상황 보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전쟁 선포도 김현지가 하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자리에 국민에게 소상히 경과를 보고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이 조상호 앵무새처럼 거기 적어준 대로 답변한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저기 아까 답변한 거랑 맞춰보십시오. 저 문자 메시지 내용과 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법사위 앞에서 제 앞에서 앵무새처럼 떠든 내용이 토시 하나 안 빼고 똑같습니다. 그랬군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또 똑같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평소에 항소 제기에 대해서 신중히 하라는 차원에서 이 사건만 유별난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제가 그날 정성호 법무장관, 이진수 법무차관에게 동시에 물어봤는데 각각 오전에는 제가 예결위 소위가 있어서 이진수 법무차관을 만나서 물어보고 아마 그게 녹취가 남아 있어요. 언론에 공개는 안 됐는데 소위 회의록에 이제 박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 법무장관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둘 다 답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도대체 그러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자꾸 정상적이라고 우기니까 김만배 항소 포기시킨 것처럼 장관이 직접 나서서 신중히 검토해서 항소를 포기시킨 사건이 이 사건 외에 또 있냐? 또 있느냐? 이게 늘상 있는 일이냐? 다른 일반 국민들 사건도 장관이 직접 그걸 보고 내용까지 다 검토한 다음에 일일이 그 바쁜 장관이 이거는 항소를 제기하는 게 좋겠다 안 좋겠다 이걸 다 장관이 일일이 판단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면은 차관 통해서
그 바쁜 노만석 대행한테 전화해서 둘이 상의하게 하고 나흘씩 쥐고 있다가 항소를 포기시키고 다른 사건도 이렇게 하냐? 말을 못합니다. 없으니까. 답변할 수 없다라고 하고 뭐 피해가고 다 말을 못해요. 정확히 만약에 그런 사건이 흔히 있고 이게 정상적인 절차면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어떤 사건에서도 일반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이것도 똑같이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판단을 거쳤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말을 못해요. 이 사건만 관여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건은 이재명 피고인의 공범 사건에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나중에 재판이 재개됐을 때 최대 특경 배임이 인정되면 무기징역이 상한이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피고인에게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만 관여한 것인데 이게 정상적인 관여라는 거죠. 이게 검찰이 항소 자제해야 된다. 원칙론적으로 일반 국민이나 서민들에 있어서 어떤 무리한 기소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검찰권이 통제돼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권력자에 대해서는 더 엄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권력자는 엄정하게 서민에겐 따뜻하게 이게 원칙인데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은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이 권력자잖아요. 돈 몇천억씩 갖고 인허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저는 이런 인허가 비리는 처음 봤어요. 심지어 뇌물 받아서 이제 그 인허가 비리를 통해서 받은 수천억 원의 수익을 나눠 갖는 공범들끼리 막내한테 야 너는 잠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정민용한테. 네. 입사를 시켜요. 정민용한테 입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디 가서 그 컴피티션을 하고 내가 면접을 보는데 면접위원이랑 짤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면접위원을 내가 아는 사람을 새로 임명시켜서 우리 무리의 막내에게 입사시켜가지고 무리의 막내에게 심사위원, 심사 기준도 만들게 하고 다 만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권자랑 한두 번 어쩌다 가서 뭐 돈 몇천만 원 찔러준 게 아니라 같은 팀. 매일 룸사롱에 만나서 형님 동생 하면서 정산을 합니다. 같은 팀. 428억 원이 추징된 것도 이게 뇌물 액수로 보는 거예요. 1심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유동규 그 정진상 등이 그 당시는 한 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처음에 하도 많이 남으니까 700억 정도 우리 몫으로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액수도 열받습니다. 정산을 한 거예요. 무슨 비용 자기들끼리 아는 비용을 정산을 하고 누구한테는 뭐 뇌물도 줬고 누구한테는 비용도 썼으니 428억이 적정하다. 무슨 계산서도 아니고 1억도 아닌데 428억이 적정하다라고 액수를 확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김만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428억 내 명의이긴 하지만 니네 거야. 응? 니네 거야. 내가 내 명의 형이 맡아줄게. 내 명의 돼 있지만 이거는 니네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저수지. 네. 그러니까 정진상이 이재명의 최측근 아닙니까? 네. 직접 녹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수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수지 같은 거죠. 네. 언제든지 우리가 퍼서 쓸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상, 유동규 이런 머릿속에는 428억까지는 언제든지 땡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김용이 지금 밝혀진 것만 유동규 남욱으로부터 받은 게 6억이에요. 대선 자금 명목으로. 예. 자기 뇌물 빼고입니다. 그냥 이재명 대선 도울게 라고 해서 받아간 돈이 6억이에요. 6억이죠. 그게 다 2심까지 유죄가 나서 징역 나왔죠. 5년이 징역 5년 선고됐죠. 그러면 그게 저수지라는 것에 유력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저수지니까 누가 맡겨놨습니까? 6억이 무슨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냥 당연히 428억이 아니죠. 6억은 썼으니까 422억이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대선이나 선거 때 자꾸 돕고 돈을 쓰고 그것을 국민 돈으로 충당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반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본 사람은 이재명, 김만배 2명이고 남욱까지. 거기 있는 일당 한 4-5명은 녹아난 거고 재벌이 된 것이고 국민들 중에 단돈 한 푼이라도 이 사건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행동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이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이 전부 어지러울 정도로 말이 다 다릅니다. 그때 계속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왜 다 말이 다릅니까? 항소 포기라는 사실이 이루어졌는데
항소 포기를 시킨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없죠. 다 안 했다는 거예요. 더 안 했다는 거야. 네. 다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내가 한거 아니면 아닌데. 이거는 항소 자제다. 음. 그리고 이거는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3분의 2일이라서 이거는 항소 자제가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가장 웃긴 게 여기에 핵심 인물들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사람은 정성호 장관이에요. 정성호 장관이 자꾸 이야기를 자꾸 초점을 흐리고 내로남불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9년의 정성호와 현재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정말로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자, 한번 준비된 인터뷰 내용이 있죠. 그거 한번 보고 대화를 이어갈게요. 한번 봅시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도 그 당시 그것이 지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상당한 정도 외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이 또 사실로 드러났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며칠 전에 이거 외압은 무슨 외압입니까? 이거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냥 검토해보라고 한 거지.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한 게 무슨 외압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과 몇 년 전 2019년 7월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였죠.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면서, 아니 그렇게 말이야 신중히 검토하라고 하면 그게 외압이지. 그 정도의 상당한 정도의 외압으로 느꼈다고 하면 그게 외압인 거지. 이건 외압입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장면이 오늘의 강펀치네요. 네. 한 방으로 그로기 상태. 자기가 한 말이 그거예요. 모든 직권남용 사건, 이때까지 유죄가 난 사건 중에 물건 집어던지고 멱살 잡고 고함 지르고 한 사건 한 번도 없습니다. 욕설한 사건도 없어요. 다 말은 부드러운 겁니다. 그냥 1급 사표를 강요해서 받아서 직권남용으로 처벌된 사건에서도 정보를 위해서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결단해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좋은 덕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을 나는 임기가 보장돼 있고 뻔히 가만히 있으면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몇 년 정도 더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장관이 이례적으로 불러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표를 이때 던지지 않으면 그냥 불이익 입고 다음에 나가서도 이 정부 부처와 관련돼서는 계속 불이익을 입겠구나. 이 정부에 찍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거거든요. 나갈 수밖에 없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판단 기준은 뭐냐? 말한 사람이 권한이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을 때는 지휘권 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 자체가 곧 지휘권인 거고요. 인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이 있죠. 너 말 안 들으면 날려버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징계권도 있어요. 또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잖아요. 민주당이랑 짜고 입법 폭주를 해서 말도 안 되는 독재 입법해서 검찰을 제도적으로 실제 없앴고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의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크기가 너무 큰 사람이 본인과 가까운 최측근으로 불릴 정도로 가까운 이재명 피고인의 공범 사건에 있어서 의도가 뻔하죠. 그리고 이걸 거절했을 때 후폭풍도 너무 뻔한 너무 겁니다. 뻔하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국민 사건이었으면 잠깐 얘기해서 하나 안 들었다고 해도 조금 기분 나빠도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웃으면서 지낼 수 있죠. 근데 이재명 공범인 사건에서 대통령 사건이에요. 무기징역이 이거. 선고될 수 있는 건데 이걸 거절하잖아요. 삼족을 멸합니다. 이거는 전쟁이네. 네.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놓고 선전포고를 해놓고 이제 와서 선전포고 할 때 글로 보내나 좋게 말로 하나. 그러면 선전포고 할 때 무슨 미사일을 먼저 쏴야지 선전포고입니까? 아니죠. 언제든지 미사일 버튼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국경 관련해서 언제 몇 월 며칠부로 우리 쳐들어갈 거야라고 얘기하면 그게 선전포고인 거예요. 그리고 아예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앞에서 사건 관련해 가지고 총장 통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매일 검찰과 업무 보고 받으면서 구두짓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본인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한테 본인이 딱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구두로 대검 차장한테 얘기를 한 거는 명백한 업무 지시잖아요. 직권남용 재판이 벌어지면은 제 1호 증거입니다. 저게 잘 간직하고 계시죠? 여기 나중에 여기 음. 여기 잘 보존해 놓았을 때 없애면 여기 와서 또 찾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어디 숨겨놔요? 네. USB로 해서. USB로 해가지고 네. 저한테 일이 생기면 바로 바로 저기 어디로 그러니까 연락 안 되면 갑자기 속보로 빡 도착할 바로 수 있게. 전송되는 걸로 한번 해놓으세요. 아셨죠? 예. 요즘에 뭐 JTBC라서 내가 원래 잘 안 보는데 그 김 부장 보면 나오잖아. 거기 보면 나온다고. 불러가지고 형형 하는데 결국은 좌천 보낸다고. 그게 다 업무 지시야. 그거 알잖아. 근데 지금 와가지고 만석이 형한테 그래.